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풍전등화입니다. 12.3 불법 개혁 탓에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경제복지 정책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 삶을,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2월에만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약 5,670억 원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계엄 이후 소상공인의 83.2%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나 홀로 사장님의 경우에는 10곳 중 4곳이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불법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주식시장은 계엄 사흘 만에 약 58조 증가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도 보류되거나 막히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 어려웠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반성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본인 눈만 가립니다. 그럼 비루한 대통령을 편드는 정부 여당은 낮탄 밤조,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중 플레이로 정치 상황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온통 머릿속엔 제 살 길 찾는 것뿐입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질문이 무산돼서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발생했던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CCTV는 군이 한 번 열람 권한을 얻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계엄 전후로 특수전 사령부, 수방사는 한 700여 회나 서울시 CCTV에 접속해서 작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사후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때 그게 어떻게 군사 작전에 활용이 됐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이 계엄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안이나 국토부에 이제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실무상 제안하신 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하신 게 없나요? 전 사전 접속 허가까지는 아니어도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인지는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점이 좀 고민일 듯합니다. 깊이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국가 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의 경우에 과연 그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점은 좀 심도 있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아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모든 새로운 규정이나 원칙은 사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새로 규정을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사후에 어떤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중앙지방 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전 절차보다는 사후적으로 접속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랬으면 아마 최소한의 허들은 작용했을 겁니다. 서울시가 접속에 맞는지 확인을 가끔씩 하는구나 했으면 조금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서울시는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 자료를 보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료들이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용산구와 서초구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삭제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보고를 받고 그 요청의 꼭 필요성 여부나 당부를 떠나서 서울시가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인데 시와 자치구의 관계가 근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협조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영상의 경우에는 용산구가 보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용산구와 서초구 대처가 아주 부적절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입수하거나 보존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된 박현수 전 경찰국장 적절한 인사라 보십니까? 예, 아마 어떤 논쟁이 있는지 알고 있고요. 임명 전과 후에 조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수사기관에. 거기서 아마 특별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시장의 이 임명 동의 절차가 매우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의 인사를 추천을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로 인사를 추천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부, 그러니까 동의 여부만 묻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지금 아니거든요. 이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자체가. 제 기억에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지방자치 제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교육자치나 경찰자치의 경우에는 모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국무회의에 어쨌든 참여하시는 일원으로서 이 3년 만에 이분 고속 승진인데다가 현장 경험도 적고 정무 경험만 많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이제 정치 행정의 중심인데다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축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치안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전 의견 표명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때 기억에 단수로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례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를 해왔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기억에 민생 치안 분야의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부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매우 걱정스러운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서울시는 지난해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1.5조 규모의 거대 추경을 했었죠. 네. 서울광역사랑 상품권은 1,000억 추가 발행했고 기후동행카드에 679억 추가로 투입해서 기후동행카드에만 지난해 한 1,047억 썼습니다. 맞죠? 네. 네. 올해에는 서울사랑 상품권 1,50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고 기후동행카드는 1,088억 편성됐어요. 저도 기후동행카드 참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덕분에 차를 덜 탄다던가 하진 않고 걸어가도 되는 데를 타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적어도 지금 매달 한 3만 원씩 기본소득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시장님,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것과 기후동행 카드를 발급해서 교통비 지원해주는 사업은 전 국민한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 지급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닌데 네.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그래서 민생회복 설명드리는 지원금을 겁니다. 주는 것과 기후동행 카드 등으로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전 국민이 고르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 상황에 따라서 고르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서민 그리고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젊은이들, 사회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경제 형편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그거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배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라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전 국민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어려운 국민부터 주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선별적이라보다 선착순 복지에 가깝다. 수량이 정해져 있고 빨리 닿는 사람이 가져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목닥터 9988도 초창기에 먼저 링크 클릭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이제 시계를 가져가야 돼서 기부행위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이 이런 거 시계 주지 말고 어플로 확장해라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셔서 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 논의에 열린 정치가 저는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매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처음에는 아마 이 손목 닥터 9988이 어르신들 위주로 처음에 발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을 챙겨드려야 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앱을 사용하는 데 익숙치 않으시고 뭔가 이 디바이스를 나눠드리는 게 초기에 적응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이 손목시계형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이제 워낙 호응도 좋고 활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디바이스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서 앱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손목 닥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 등 기타 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처음에 그렇게 어르신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시의회 민주당에서 반대도 높으시고 또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반환 이후에 처리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결국에는 앱을 쓰는 걸로 지금 바꿨고요. 다시 최근에 삼성전자와 이제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 P3라고 하는 최신형 디바이스를 받아서 초기에는 이것도 역시 어르신들 분 우선으로 나눠드렸고 지금 이제 그 차례가 거의 다 돌아갔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이제 55,000포인트를 적립하시면 누구라도 받는 걸로 역시 또 순서가 어르신들로부터 일반 이용자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민생 경제가 저는 계엄 이후로 더욱 어려워져서요. 사실은 지난해 예측치보다 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어떤 대안 준비 중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일 나오는 뉴스, 방금 전에 모두 말씀에서 의원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취업할 자리는 줄어들고 참 서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의 경우에는 증액 없이 갑자기 삭감만 하고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더더욱이 조기 추경이 필요했지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말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성과된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 5, 6월경쯤에 추경을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영 좋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정부 추경과 때를 맞추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걸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시기를 그 정도로 땡기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야기한 지 한 며칠 됐습니다. 네, 기후동행 카드 예산도 추경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손실금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본 예산은 10월분까지만 있다고 하던데요. 그 점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하고요. 아까 윤영희 의원님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온 청년 할인 대상자도 더 확대가 됐고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대상으로도 할인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최근에 발표하신 것 같던데. 네, 있습니다. 예. 예산이 그래서 네, 충분합니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아직 좀더 예산이 필요하네요. 필요한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고 서울교통공사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3월에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상황인데 아침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코레일까지 맞물려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하네요. 어저께.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수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최근의 보고입니다. 이 얘기를 왜 질문드리냐면 이 기후동행카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한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시장님 대답은 지하철 비용을 올리겠다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 돈의 비용을 대주는 그런 밑에 또 이렇게 빼서 위에 또 공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저는 적어도 교통비 문제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리던 연장선상에 그대로 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도 경제 형편이 썩 좋지 않고 특히나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절에 교통비 문제 때문에 이제 불편을 겪으면 경제적 불편을 겪으면 그건 좀 저희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는 뭐 가슴이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기후동행 카드도 구상을 했고요. 네, 시장 어르신 무임신차 연령 상한 문제를 거론했을 정도로 사실 교통공사 파산 문제도 언급하시고 위기가 심각한데요. 기후동행 카드, 뭐 교통복지 저도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달콤한 사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뭐 달콤한 기후동행 카드에 사탕이라고까지. 투입되는 비용이나 무임승차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연간 손실액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손실액이 크네요. 시장이 23년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이 힘들어졌다고 한 742억 투입해서 30만 원씩 이제 40만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 추경으로 더 지급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정책의 배경도 또 그 뒤에 숨은 마음도 이렇게 무시하고 무작정 현금 살포라고 얕잡아 부르는 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나눠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인재 10,000명 배출하겠다면서 뭐 청년 취업사관학교 연인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죠? 연인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올해 중에 추가로 설치되는 5개 자치구가 완성이 되면 연간 4,000명을 배출하는 걸로 원래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커리큘럼에 AI가 반영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서 전체 다 이 4,000명 전원 다 AI 교육을 받도록 교육 내용을 보강하겠다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돼 있을 텐데요. 네, 그럼 본 예산에 관련 비용이 편성돼 있습니까? 그게 올해 얼마 전에 발표한 거니까 아마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겠죠. 네, 그럼 내년에 하는 겁니까? 꼭 예산을 더 편성해야 가능할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교육 커리큘럼은 있고요. 그 내부를 조정하는 것으로도 아마 충분히 AI 교육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그 현장을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5개 자치구로 확대가 되면 이걸 실행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인력 지원도 그만큼 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원래 25개 자치구를 확대했을 때 필요한 정도의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 커리큘럼 내용 중에 AI를 다른 과목과 교체해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려면 그만큼 강사풀도 필요하고 교육 아니죠. 교재도 있어야 원래 될 있던 텐데요. 커리큘럼 중에 덜어내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러신가요? 그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말씀대로 특화된 사역별이 이제 지역별로 있다가 25개로 전체 AI를 하는 걸로 확대가 되면은 AI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더 말씀 주시죠. 네, 네. 충분하십니까? 네. 네, AI 교육을 어쨌든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보강을 하겠다는. 네, 그러면 강사풀이나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현장에서는 지금 AI 강사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사 돌려막기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될 거다, 사람 다른 걸 줄였으니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부적절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죠. 이제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올해 목표가 AI 인재 10,000명 발표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올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목표 설정만 그러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난해 말 예측한 세입 규모를 저는 사실 이 재무국하고 얘기를 할 때 감추경을 해야 될 정도다. 사실은 세입을 줄였어야 됐다. 예산안이 좀 확대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세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시장께서도 서울시 부채가 자치구보다 많아서 조정교부를 못 올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구에 나눠주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어렵다. 충분합니까? 자치구에 어렵다. 비해서 서울시가 어렵다. 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우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세입을 계산할 때 정부의 세입에 장밋빛 세입을 이제 받아서 어느 정도 지방세 세입을 잡았는데요. 계엄 이후로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입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오 시장께서는 여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신데 어디서 늘리고 어디서 줄이실 생각입니까? 추경도 그래서 더 필요할 거고요. 원래 예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6월경에 하려고 했던 추경을 지금 당겨서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짜기 때문에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사회에서는 추경이 제법 쓸모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1년에 추경을 2번도 하고 많을 때는 3번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필요한 건 일단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추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최근에 방금만 해도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동행 카드도 금액이 그렇고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뺏어 쓰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즉답을 드리기에는 어렵겠네요. 어디서 뺏어 쓰고 어디를 늘리느냐가 오세훈 시장의 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하니까 이제 한강버스 얘기해 볼까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님 질의 때 오 시장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한강버스 공식 운항이 원래는 지난해 10월 목표였죠. 그러다 3월이 되었고요. 1월 기자간담회에서는 5월부터 15분 간격으로 정식 운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5월에 기존에 계획한 배 10척이 다 운행이 되는 겁니까? 최근에 사정이 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한다 또 이렇게 계획이 지금 좀 변경이 됐는데요. 뭐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뭐 인력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현지 사정이. 그래서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자재값이 또 올랐다. 뭐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 때문에 추가로 또 경비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해서 아마 원래 발표했던 5월 달에 15분 운행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면접부터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상반기 중으로는 한다. 뭐 목표를 그렇게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덕중공업에 간 배들이 유독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은성에서 하다가 넘어간 가덕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 한 60% 정도 이제 진척률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 제조 능력이 참 정말 그 빡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에 애착이 있으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한강버스 진수식 당시에 시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안 왔네요. 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빈정거리셨던데 빈정거린 게 아니라 당신이 서울시 예산 기관인 건 알고 계셨습니까? 빈정거린 건 아닙니다. 네, 영상 말씀하십시오. 보시면 모두가 아실 텐데요. 서울시장은 시원 전체가 역점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 심사는 내팽겨치고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경남 하천까지 가가지고 시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들러리 서고 박수 쳐드리고 이래야 된다고 전례되는 생각하십니까?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들러리라니요? 국제도시의 서울시장이 참 이래서야 서울시 행사를 되겠습니까? 들러리라니요? 시의원님들 오시는데 그건 좀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 알았네요. 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빈정거림이 아닙니까? 저는 심지어 빈정거리는 어제는요. 마음보다는 한창 안타까움을 시정 표시한 질문이 겁니다. 진행되던 10시 30분경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십니까? 그게 사과할 일은 아니죠. 그 빈정거림은 사과하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 의원들이 예산은 빈정거렸다는 심의라서 표현은 안 간 것에 의원님의 대해서 주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심지어 어제는 한창 시정 질문이 진행되던 오전 10시 30분경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관련 메시지 업로드 하셨던데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뭐 글은 미리 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네. 시위에서 무슨 일이 있건 말건 관심도 없고 의원 말꼬리 편집에 열을 올리는 비서실이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평소 시장의 시의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시장이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글을 쓴 게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 정무부 시장께서 시정 질문 시간에 SNS 업로드하는 것도 괜찮으십니까? 아니 글은 미리 올려놨다가 시간에 직접 맞춰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는 것도 괜찮으신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회에 대한 여기에 오기 존중적인 전에 태도를 서울시의회에 대한 존중을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버스에 계속하시죠.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 여야 불문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 선박 안전이나 환경 오염 문제 등 새로운 지적이 있을 때마다 사업본부는 사업계획 보완했고 한강버스에 딸린 여러 사업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대표인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에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시장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은 좀 갖추시길 요구드립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너무 과도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글이라는 생각하시는 것은 것 자체가 미리 존중하지 써놓을 수가 않으시는 얼마든지 겁니다. 있는데 그 시간에 업로드됐다고 해서 시의회를 무시했다? 글쎄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진행되는 중간에 표결하는 중간에 직원들께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자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의회가 돌아가는 일이 거에 있었나요? 관심이 없으면 매번 시의회가 진행되는 본회의 시간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글쎄요, 그건 생각하시죠? 처음 듣는 일입니다. 전 매번 당하는 일인데요. 서울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시정 질문에서 제가 서울항에 대해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때 국제정세 요동치고 또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좀 요구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과 노선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하는 서울항 비전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까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의 영역에 포함시키길 요구를 했는데 그러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업 재검토 의향도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죠? 수익성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좀 늦추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용역 보고서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국내 여객 먼저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항 청사진에 대해 좀 설명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처음에 선착장 만들고 그 다음에 국내용으로 쓰다가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국외용까지 확장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3단계죠. 1단계는 여의도 선착장이고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한참 건조 중 아닌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십니까? 지금 제가 상황을 모릅니다. 네, 2023년 10월에 490억짜리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들어왔는데요. 490억이니까 중투는 아니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턴키로 입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지금 가격을 올려서 다시 중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네, 미처 뭐 그것까지는 다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오세훈 시장의 1조 한강 그레이트 한강에 매우 핵심적인 사업 아닌가요? 네, 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현대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타당성 심사 6억에 2억 7,200만 원에 2억이 추가돼서 현재 10억 7천만 원 투입된 상태입니다. 삽도 뜨지 못했고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서울항 1단계 여의도 선착장 본래 완공 언제였죠? 이건 아실 텐데요. 5월입니다. 올해 5월이요? 원래 언제였죠? 원래가 작년인가요? 네, 작년입니다. 작년 2월쯤 지금 5월을 얘기하시는데요. 대체 언제쯤 그러면은 이것도 목표입니까? 여의도 선착장도 목표인 겁니까? 완공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숙지하지 못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네. 네. 참 걱정입니다. 이 여의도 선착장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전도 있어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과 고성을 오갈 정도로 하셔서 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그때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서둘고 있다는 보고를 봤는데 그 시기를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여의도 선착장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건조 중인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그 고소 고발전이나 그때 해명하신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때 초점이 선착장의 설계가 홍수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설계니까 문제가 있다. 그때 그런 내용 아니었던가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뭐 보증 증권이라든지 네, 특혜 시기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최근에 한강도 얼고 그랬는데 여의도 선착장 설계엔 그런 문제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 그때 그 문제됐던 설계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설계 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럼 변경이 됐습니까 또? 그 이후에 지금 설계 중이겠죠. 아직 뭐 그런 이후에 지금 한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아마 완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강 포레 측에서는 작년 10월 초에 이제 공사하고 철거 공사해서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아마 지금 그때 제가 지시한 이후에 설계 변경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5월달에 준공? 네, 5월달에 준공 가능하다 그럽니다. 드디어 준공이 되는 게 그레이트 한강에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최초입니까? 최초입니다. 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한강포레 크루즈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포레 크루즈 대표와 동일 인물이 운영하는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 한강 운항 금지라는 강경 처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강경 처분 근거를 문의하니까 저한테 자료가 오기 전날 보도자료로 처분 강경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직후에 6개월 정도 한강 진입을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됐다가 그 이후에 영세업체인데 6개월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2개월로 줄여서 아마 1월 달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로 줄어들었나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줄었네요. 보도도 서울시 다 됐습니다. 공지가 다 됐습니까? 네. 2개월로 줄었군요. 저도 당시에 불꽃놀이 가맹 업체가 좀 도의적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뭐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듣기론 그때 막 경로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당시에 다른 데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한강본부에서 그날 예정되었던 행사를 자제를 요청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뭐 수입 금액을 의식을 했는지 이유에 어떻든 간에 강행을 했어요.
그게 서로 그런 신뢰관계 정도는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수익에 집착한 흔적이 보여서 그때 아마 비판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을 반영한 겁니다. 네, 서울시 잘못인 줄 알고 서울시장을 비난한 여론이 상당히 셌는데요. 그래서 더 강경한 처분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사회적인 큰 재난이 있을 때는 민간 기업체에서도 잘 모르고 그냥 했다면 모르되 자제 요청까지 공식적으로 갔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게 이거는 한번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네, 지금은 2개월로 감경해 주셨다고 하지만 당시 6개월이나 영업을 못하게 한 건 전 물론 잘못했지만 아니, 근데 그걸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저도 처음에 한강본부장이 6개월 정도 징계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서 영세업체가 6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하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현대레저가 동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글을 썼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의 글도 올리고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정도의 징계는 뭐 받아들일만 하다는 취지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소 의외지만 그렇다면 본인들도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뭐 그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동의를 했던 거고요. 그 6개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한강본부장과 그 회사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그 징계 양정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리고 또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천하고 서울에 2개의 그 지하체에 연결돼 있는 인허가를 받는 회사인데 우리 쪽에서 운행을 제한을 하게 되면 경인아라뱃길까지는 운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강에 진입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6개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요. 근데 후에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과도했다는 여론이 일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렇게 변천해 간 겁니다. 한간에는 이 사업이 아까 말한 여의도 성착장을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데다가 본회사인데다가 서울항 1단 그리고 유람성도 운행하고 있고요. 서울항 1단계 사업의 중요한 회사죠. 그러니까 현대해양레저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서울시랑 뭐 소통도 잘 되니까 6개월 처분에 별 항의하지 않았나. 어차피 나중에 깎아주겠다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처음부터 깎아주겠다고 얘기는 되지 않았을 좀 겁니다. 조용해지면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과도하고 반성을 하니까 2개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싶은데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6개월도 감수하겠다고 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초기에. 네, 그러시군요. 다음은 지난번에 좀 이 앞선 부분은 제가 지리요지서에 명확하게 써드려서 공부를 좀 해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지난번에 헷갈려 하신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라고 헷갈리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근에 오기현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50%에서 60%로 법률 상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는데요.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60% 상향하게 됐을 때 일반 조정교부금을 더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24개 자치구가 모두 재산세는 줄지만 총액에서는 21억에서 많게는 34억까지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표를 공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결과를 전제로 자치구들의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입장을 다시 취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저한테 어떤 자료가 왔냐면요. 질문을 11월에 했는데 10월에 의견 조사한 거를 했다고 갖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시정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까?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0개 가까이 취합이 된 걸로 되어 있던데요. 이제 와서 취합하셨겠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게 취합을 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야지 매번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료로 취합을 하면 의견이 바뀌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취합해 주실 건가요? 네, 아마 26일까지인가 받는 걸로 아침에 자료를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얘기하셨어요. 아까 윤영희 의원님이 굉장히 길게 발언 시간을 들이시던데 자세한 좀 개헌 토론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엄이 초래되는 이 전국의 민주당의 의회 권한의 남용, 다시 말해서 29번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뭐 이런 것들이 근저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의회의 폭거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해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논의하면서 사념 중임제 통치구조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좀 도입을 해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 내각의 의회 해산 이런 권한을 넣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을 한 줄기로 하고, 그리고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발전 전략 모델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걸맞는 인재 양성과 세입 세출 권한을 주어서 스스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발전 전략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충분히 주자.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뭐 책임 총리나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주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광역시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퀴즈를 자부하는 입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다양한 전략이 제안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특히 내놓는 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중앙정부와 지방 광역정부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시니까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맥락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르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을 세입세출 권한까지 재정권까지 포함해서 지방정부로 내려주자는 게 저의 안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에 충실하자면 오히려 조정교부율을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중앙의 재정을 지방으로 내리는 것은 오히려 맥락이 맞질 않죠. 그럼 다른 제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제안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상정하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는 것처럼 광역의 서울시 그렇죠.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모든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예,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법을 변경해서 도정법을 변경해서 서울시가 가진 도시계획권도 서울시의 자치구들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도시계획 권한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제가 구상하는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모든 재량권, 그러니까 발전 전략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부터 비전부터 전략까지를 다 세우는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시계획 권한 중에 일부를 띄워가지고 중앙에서 저도 예시로 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가 했던 그 지방 분권 개헌의 그 예시를 들면서 원래 주장하시던 지론으로 갖고 계시는 서울시의 그 재원을 각 자치구로 보내자는데 지금 원용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정교부율을 상향하는 것 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의 그 정신으로 봤을 때는 각 자치구들도 말씀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 시들은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들보다 작은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느 정도 재정의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 운영권을 가지고 각자의 성격에 맞는 자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들이 아직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없고 서울시가 내려주는 많은 매칭 예산들을 해결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관계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관계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서울은 완전히 동일 생활권이죠. 그러나 경기도는 워낙 면적이 넓고 정말 많은 기초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이 아닌 곳에 독자성이 유지되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관계를 지방 분권과 빗대서 지방 분권을 주장하니까 서울시의 권한도 예를 들면 재정에 관한 권한도 25개 자치구에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재산세 공동과세일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율 상향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하여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0몇 년 전에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법을 바꾸면서 도입할 때를 회고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자치구들을 설득하는 게 참으로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다행스럽게도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됐고, 또 자치구 중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두지휘해 주시는 구청장 협의회장님이 계셨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그게 그때 가능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어렵게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명분이 이제 5대5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역전시키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저항이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과거에는 4, 5개 구청이 반대를 했던 걸로 10년 전에는 그렇게 기억이 됐는데 이번에 8군데로 늘었더라고요. 이런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그동안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보다도 지금 훨씬 더 동의율이 높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찬반 논의를 하게 되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모으는 거는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공개된 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고, 그럼 조정 교부율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3월 5일에 상정되는데요. 조정 교부율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한 3몇 % 정도 높이는 걸로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6%입니다. 1.6%에 올리는 걸 그 정도로 제안을 하신 걸 전제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받는 곳은 그렇게 많이 느는 게 아닌데 비해서 하여튼 저희들 부담은 매우 크고, 그것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이런 데 쓰는 재원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과연 비강남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는 데 더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말씀대로 2,200억 정도고요. 아까 추경할 때 말씀대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 국회에서 개헌 토론도 하시고 서울 시민 세금으로 경기도민한테도 큰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행보를 보니까 아무래도 대권의 꿈이 좀 노골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해가 크십니다. 그 기후동행 카드의 경기도민들께 드리는 혜택은 요즘에는 정주 인구도 행정 정책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지만 생활 인구도 많이 참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면서 서울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서울의 주거가 비싸서 경기도로 주거를 이전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 형편도 어려운 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일터는 서울일 확률이 높고요. 그분들이 서울의 세수 증대나
서울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서울 시민의 세금을 경기도민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만큼 경기도민을 아끼시는 만큼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우리 강북권 주민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해명하실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권 뭐 노고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하는 동안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만 수사도 중지가 됩니다. 아시죠? 그렇겠네요. 네. 오늘 나온 보도인데 그 뭐 저번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명태균 씨와 강철원 전 부시장과 함께 2번 정도 만났다. 그 이후로는 안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근데 명 씨가 4번 받고 당협위원장 사무실 근처에 중국집 얘기도 하던데 뭐 그게 처음 무슨 볼 얘기 때 하시나요? 촉입니다. 중국집이. 아, 그러니까 그 중국집이 똑같은 걸 처음이에요? 가지고 지금 몇 번 튀겨 먹는 겁니다. 그럼 4번 동안 만난 건 맞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는 명태균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검찰에 거의 매주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특검도 이제 동의하시는 겁니까? 특검은 민주당이 장난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신만만해주셔서 좋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에이, 이번에는 그런 통 표현 쓰지 크게 마세요. 직을 걸지 아이들 밥 주는 거 않으십니까? 싫다 이번에는 이거는 사퇴를 하지 않으시는지 아주 저차원적인 모르겠습니다. 표현이고요. 곧 헌재 그때도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의원님 말 막지 마세요.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정성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게 거에 대해서 제가 서울 말씀을 시민에 대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써도 의원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네, 막지 알고 마세요. 있습니다. 저도 네. 제 할 말 좀 충분히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아이들 밥을 주기 싫어서 사퇴했다 이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이들 밥 주는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 어쩌고 시기의 표현은 뭔지를 아시면서 특히 우리 박수빈 의원님처럼 사리가 분명하신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아이들은 누구나 정정 존중받아야 바랍니다. 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정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아이들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가 돈이 많고 적고를 억지 쓰시네요. 불려하다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대선 준비하지 마시고 예비 후보로 당당하게 후원금 받으셔서 대선 그런 준비하시라는 적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 서울시의원들도 구청장 나가기 위해서는 사퇴하고 준비합니다. 뭐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사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저런 생각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쭤본 것 같네요.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보면 참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하나같이 급하게 추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 간담회나 PPT 같은 걸로 한번 띄우면 갑자기 조례와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여러 의회, 여러 상임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한번 통과돼도 계속 수정돼서 사업이 오고 구체적 내용이 바뀌고 허점이 지적될 때마다 끊임없이 덕지덕지 많은 사업들이 붙어나갑니다. 지연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려다가 늦어진 사업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벌려놓은 토건 사업만 잔뜩이고 완성된 게 듣기로 사퇴 안 하시면 25년 5월에 여의도 선착장 하나 되겠네요. 오세훈 시장이 1,109억 들여 전임 시장이 만든 공중보행료를 2년 만에 철거하듯 삽도 못 두고 수십억이 투입된 여러 서울시 사업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었더라면, 필요성과 비전의 공감대가 높았더라면 지속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균형 발전, 시민의 안전, 따뜻한 정치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랜드마크 사업에 너무 목매지 말고 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집행하는 서울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을 넘어 서울 시민의 확실한 내 편 박수빈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